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오늘부로 우리 인연은 끝이에요. 어머니, 그 손으로 제 아이 만지지 말아주세요. 짧은 문장이 공기를 가르며 거실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손이 허공에 멈춰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에는 갓 짠 수건에 물기가 맺혀 있었고 그 아래로 작고 하얀 손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반발자국 물러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병균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만지실 땐 손 꼭 씻으시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숨소리가 작게 들렸고 그 소리 사이로 제 숨이 흔들렸습니다. 부엌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흔들리며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수건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무릎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방금 씻었어. 제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항상 이렇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냥 이마 좀 닦아주려던 건데.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의 머리칼을 정리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또 시작이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건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일그러졌습니다. 짧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제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뺨에 열이 번졌고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이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손자를 안아보려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떨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이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 끈을 쥔 채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닿아 있었고 신발 끝이 문턱을 반쯤 넘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가 10개월을 품에 안고 3년을 업어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열이 나면 밤새 얼음찜질을 해주고 학교 가기 싫다고 울면 손잡고 교문까지 데려다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아내가 제 뺨을 때렸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세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흘러나오고 손자의 옹알이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탁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남은 건 부엌의 김냄새와 식탁 위 식지 않은 미역국, 그리고 손등에 수건을 꼭 쥐고 선 저뿐이었습니다. 제 눈동자에는 여전히 문 앞에 선 아들의 모습이 작게 비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손 씻었는데. 부엌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 햇살이 집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젖은 수건을 탈탈 털어 식탁 옆 고리에 걸었습니다.
손등에 여전히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사실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뺨도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감정을 드러낼 권리가 없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손에 물기가 남은 채로 냄비 뚜껑을 덮을 때 부엌벽에 붙은 시계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가 나오며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켜지자 제 얼굴에 미세한 그늘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었습니다. 팔에는 아기띠가 걸쳐져 있었고 발소리는 낮고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시기 전에 커튼은 좀 걷어주실 수 있으세요? 집이 좀 어두워 보일까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일은 없었던 것처럼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그럴게. 커튼을 젖히자 오후 햇빛이 흘러들었고 부엌 쪽으로 기울어진 조명이 제 옷자락을 스치며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구김없는 셔츠와 단정한 바지, 말끔한 외모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너무 무리 안 하셨어도 되는데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다. 된장국도 끓였고. 제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탁 쪽으로 눈을 돌리며 슬쩍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또 잘못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유산균 음료를 꺼내더니 민수의 컵에 조용히 따랐습니다. 민수는 그걸 받아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이유식도 미리 끓여놨어. 호박 곱게 갈아서 쌀죽이랑 섞었는데 손자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수진이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안 그러셔도 돼요. 아기 입맛은 저희가 잘 맞춰보고 있으니까요. 요즘 유기농 이유식도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제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이유식이었는데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블라우스를 한번 매만지며 민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자기, 오늘 아기 병원 예약 잡은 거 기억해요? 응. 이시였지. 좋아요. 제가 예방접종 기록도 다 챙겨놨으니까 가실 때 꼭 챙기세요. 그들은 마주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 사이에 제 시선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국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밑에서 국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국그릇을 옮기다가 살짝 흘렸나 봅니다. 저는 얼른 수건을 들고 닦으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대로 두세요.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시면 큰일 나요. 수진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시선은 곧바로 휴지통 쪽을 향했습니다. 제 움직임은 멈췄고 수진이는 아이를 안은 채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지? 애 키우면서 일도 하고. 괜찮아요. 요즘 어머님도 도와주시니까요. 저는 입을 다물고 물컵만 바라봤습니다. 유리컵에 남은 물방울이 안쪽에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표면 너머로 제 얼굴이 작고 일그러지게 비쳐 보였습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도와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계속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디로 보낼지, 장난감은 뭘 사줄지, 주말에 어디 나들이 갈지.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 어렸을 때 이맘때쯤 첫니가 났었는데 손자도 곧 이 나올 것 같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수진이가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첫니 나는 시기가 다 다르대요. 육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운 경험보다 육아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 집에서 우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했으니까요. 비가 오기 시작한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약하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베란다로 갔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뺨을 맞은 일이 자꾸 생각났고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기 빨래를 널어둔 건조대에서 작은 내복을 걷어 안았습니다. 섬유유연제 향이 아직 남아있는 젖은 천이 손등에 스쳤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향이었습니다. 저는 빨래할 때마다 그 향을 쓰려고 따로 사두었습니다. 다림질판을 꺼내서 조용히 설치했습니다. 새벽이라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스팀 다리미를 켜자 칙칙 소리를 내며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묵직했습니다. 관절염이 있어서 아침마다 손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아기 내복, 작은 양말, 손수건 하나까지 모두 4번씩 다려진 끝에 각이 잡혔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없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지탱하는 사람으로요. 아침 7시가 되자 식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과 버섯볶음, 김치, 삶은 달걀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 매듭을 고쳐 매며 민수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야지. 아침 다 됐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네 엄마하고 대답하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대답이 없어졌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기 오늘 기분 좋은가 봐. 눈이 초롱초롱하네. 잘 잤어요?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도 시선을 피한 채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이유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애가 아직 죽 같은 것만 먹어서요. 아침에 미리 쌀 불려놨어. 곱게 갈면 먹이기 괜찮을 거야. 유기농 쌀로 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장에 가서 유기농 쌀을 따로 샀습니다. 손자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어머님 방식이랑 저희 방식이 좀 달라서요. 수진이는 말끝을 또렷하게 마무리하고 아기 이유식 전용 냄비를 꺼냈습니다. 저는 뚜껑을 닫지 않은 전기밥솥을 바라보다 말없이 뚜껑을 눌렀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불려놓은 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잘 잤어? 하고 묻고는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제 눈빛을 미묘하게 가라앉게 했습니다. 된장국 끓일까? 아침엔 따뜻한 국이 좋잖아. 제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눈은 스마트폰 화면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기 밥 다 됐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민수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쪽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미역국을 식히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식탁과 부엌 사이 작은 회색 발매트 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애기 옷도 제가 갈아입힐게요. 수진이는 제가 다려놓은 내복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이 다리신 거예요? 응.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했어. 조심스럽게 다렸으니까 부드러울 거야. 그냥 세탁기 돌리고 바로 입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기 옷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어차피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히는데. 그 말에 저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기 내복은 여전히 따뜻했고 주름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손은 그 위를 지나쳤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내복을 들어 올리고 아이에게 씌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을 감싸고 있는 금팔찌가 빛났습니다. 그 금빛보다 더 눈에 띄던 건 수진이의 표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정성스럽게 다린 옷이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리를 줄여놔서 진행자의 입모양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돌려 텔레비전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아이 옆에서 서성였습니다. 저도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손자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좀 예민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둬요. 산후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만들었니? 손만 씻고 손자 안으면 안 되는 거니? 그런 말투 하지 마세요. 괜히 또 분위기 안 좋아져요. 제발 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팔소매를 걷으며 싱크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수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제 한숨 소리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한숨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물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그친 오후였습니다. 저는 베란다 청소를 마치고 그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서랍장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플라스틱 서랍 속에는 낡은 스카프, 마른 라벤더 향 주머니, 그리고 병원 영수증들이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다니던 병원의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저는 꺼낸 영수증을 곱게 접어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다 그 아래 깔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얇고 얇은 흰 봉투였습니다. 처음 보는 봉투였습니다. 펼쳤더니 안에 A 사용지 2장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상단에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예약 확인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신청인 박민수. 입소 희망일 다음 달 15일.
보호자 연락처 박수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목 뒤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로줄처럼 정렬된 글자들이 제 가슴을 천천히 짓눌렀습니다.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다음 달 15일. 그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정만 해놓고 때가 되면 저를 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버림받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자 돌보는 것도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제 방에서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짐이었나 봅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벗으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다음 주까지는 입소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보호자 동의는 남편한테 맡겨둘게요. 네, 걱정 마세요. 다 처리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팔을 타고 어깨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가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한 손엔 아직 코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네요.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곧 둘째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 돌보는 것도 버거워서요. 일단 문의만 해본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올려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걸 내가 작성했니? 민수 이름으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거든요.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편하자고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애 키워주고 그 대가가 요양원이었구나. 말끝이 떨리지 않았다는 게 이상할 만큼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손은 여전히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은 요양원도 시설이 좋고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오히려 어머님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랑 계시는 것보다요. 그 말에 저는 봉투를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코너 쪽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을 남긴 채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식탁 한가운데 놓여있던 유리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은 절반쯤 차 있었고 그 안에 몇 방울의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바라보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말이야, 이 집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조심하며 살았어. 아침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제 방에만 있으려 했어. 수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소용없었나 보네. 결국 나는 보내야 할 사람이었던 거지.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을 세운 걸 알았는데. 그것도 내 몰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지. 어머니,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었잖아. 그냥 정해놓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수진이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제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정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슬며시 닫힌 문이 그 집의 공기까지 눌러앉게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야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예년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얀 수건으로 머리를 묶고 검정 치마 저고리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남편의 제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남편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식탁 위는 이미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전, 나물, 생선, 국, 과일 손이 닿는 순서대로 흐트러짐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 하나하나를 다시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보 잘 먹어요. 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요. 오전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작은아버지, 조카 며느리까지 모두 검정 옷을 입고 말끝마다 얘 어머니 허리를 숙이지만 어디에도 눈빛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지만 그래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를 입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어머님, 상은 다 차리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서류를 발견한 이후로 저는 수진이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슬리퍼를 끌며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없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제사 준비를 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술잔을 놓고 향을 피우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진이는 상차림 옆으로 와서 나물 접시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거는 그냥 버리고 새로 묻히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색이 조금 탔네요. 친척분들이 보시면 제 손이 접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손이 멈추는 데까지 2초가 걸렸습니다. 태운 게 아니다. 말린 고사리야. 남편이 좋아하던 거고.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천천히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물기가 없는 눈으로 수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웃음소리가 작아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작은 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나무 틀에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박민수의 아버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상 옆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른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 살아있었을 땐 제가 이런 취급은 안 받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형님은 국을 끓이던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계실 땐 저도 이 집 주인이었어요. 아들도 저를 존중했고 며느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네요. 제 몰래요. 수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어디에도 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는 있어도 사람처럼 살 권리까지 잃은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아픈 마음도 있어요. 그 말 한 줄이 상 위의 모든 접시를 덮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손끝으로 블라우스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채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마루를 밟고 나가는 발걸음이 조용했지만 방 안의 사람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형님이 왜 저러세요? 무슨 일 있나 봐요. 요양원이라니 민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의 무게를 느껴야 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조용히 빛이 흘렀습니다. 거실 천장에 간접등만 켜져 있어서 사람의 얼굴도 마음도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앞만 바라본 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부엌 쪽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섰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고 말도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반뼘 정도의 거리와 30년 정도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쌓인 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그러지 마셨어도 됐잖아요. 친척들 앞에서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랬니? 오늘 내가 그렇게까지 민망하게 만들었니? 내 체면을 깎아내렸니?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수진이 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서요. 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입꼬리도 눈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상처? 그래, 그 애는 상처받았겠지. 나는 서운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요. 요양 온 건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였어요. 당장은 아니고 그냥 혹시 나중에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혹시 내 엄마가 감당 안 되는 존재가 될까봐? 너희 집에 짐이 될까봐? 그래서 미리 알아본 거니?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녹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스스로를 붙잡는 사람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손으로 소파 등받이를 짚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살짝 구부정했지만 동작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업어서 키웠고 내 입에 밥 떠넣어줬고 내 다리 아플 때 밤새 주물러줬어. 중학교 때 왕따 당해서 울던 너 안아주고 대학 떨어졌을 때 같이 울어준 사람도 나야.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날 짐이라고 생각하니, 보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뜻 아니었어요, 엄마. 뜻이 아니었으면 마음은 그렇게 있었던 거겠지.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서류를 작성할 수가 없어. 저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거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린 날부터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단다. 말해도 안 들릴 사람한테는 굳이 말 안 하는 게 낫더라고. 근데 오늘은 말해야겠더라. 이대로 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 말과 함께 조용히 방 안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조명을 켜지도 끄지도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에서 물이 바닥으로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거실에 남은 유일한 대화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저는 정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캐리어 손잡이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잠시 친구 집에 다녀올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수진이는 순간 멈칫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다녀오세요. 필요한 건 제가 챙겨드릴까요? 그 말에는 진심도 위선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자국마다 낡은 마루가 미세하게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히 다잡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빛이 아직 약했지만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 또 한 발 내디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아기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처음으로 정말로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벤치 위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꼭 쥐고 한 칸 올라섰습니다. 좌석에 앉자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엌, 식탁, 그리고 제 방도 함께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어났고 눈밑이 조금 꺼졌지만 그 안엔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햇살이 차창을 스쳤고 그 빛이 제 얼굴 위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새로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텅 빈 어머니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잘 지내볼 거야. 어머니로서의 삶은 여기까지지만 여자로서의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 문장을 읽은 민수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빈자리에서 진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후 아무도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를 지나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방도 어느 곳에서도 물 끓는 소리도 국 데우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그 부엌과 식탁 그리고 제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메모를 하나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된장국 데워서 고기 남은 거 구우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자석만 덩그러니 남겨두고요. 식탁 위에는 물컵 하나, 국그릇 하나, 깨끗이 닦은 젓가락 한 쌍을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밥상처럼 보였겠지만 그건 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펴두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정리된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공간에 남겨진 건 제 체온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던 새벽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이 보였습니다. 제가 늘 미지근한 물로만 줘야 한다던 그 화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잎이 반짝거렸습니다.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너희 거야. 나는 내 길을 갈게.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낙엽이 제 발끝에 스쳤습니다. 발자국마다 묘한 후련함이 따라왔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제 이름을 기억하든 잊든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햇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잘 있어요. 내 집아, 내 사람들아.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